지금부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대회시사회를 맡은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신민경 수석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신종 전염병의 지속적 발생을 대비하고 다양한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보다 전문적으로 이끌기 위한 국민보건부 신설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국민보건부 신설 정책 토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국민보건부가 왜 설치해야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이것이 하여튼 우리가 전쟁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에 대한 개념이 종교는 뭐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는 이것만을 감당하는 것이 보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노랭병이 한번 도래를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갖다가 거의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과 다른 거는 그 파괴만 없을 뿐이지 인명을 살아가는 거는 뭐 전쟁에 못지않은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일을 보고 보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월남들 10년 동안에 사망한 거의 군인들의 숫자보다도 거의 배를 훨씬 넘는 그러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코로나 전염병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쟁을 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까지 소위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은 그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부서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아마 별로 높지를 않은 것이 과거에도 보건복지부하고 그러면은 아무나 가서 참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복지제도가 확장되면서 복지제도가 거의 거대한 금융기관으로 변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이 보건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활목할 만한 발전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보건 관계가 과거에 의료보험 보험이나 현재 건강보험을 그리고 이 메르스 같은 질병을 갖다 겪으면서 방역 체제가 확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참 이번에 세계에서 모범적인 이 코로나 방역 국가가 됐는데 이제 이러한 것을 보호하면서 또다시 이러한 참 엄청난 바이러스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참 체계적으로 대처하느냐 이를 위해서 보건부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보건이라는 것도 하나의 내적인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을 단단히 하는 안보 체제도 마찬가지로 내적인 안보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군이라는 부서가 좀 보다 강력한 그런 위치를 갖는 부서가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공군과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방역,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 그다음에 뭐 치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방역 체제만 하더라도 중앙에 질병관리본부 하나가 딱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청으로 승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청으로 승격하는 그 자체만으로 전국적인 방역망이 제대로 확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국적인 방역망이 확대되려면 각 특정 지역들의 소위 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방역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따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부서별로 관장한 쪽에 각 지역마다 보건소라는 게 있는데 보건소의 원래 설립의 목적이 저희 방역과 예방의 주 목적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전국에 갈려 있는 이 보건소라는 것이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로부터 각 지자체 장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의료기관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방역이나 예방 같은 데서 별로 충실하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건부가 국민보건부가 생기고 그 안에 소위 방역청이 있고 지방의 방역청이 만들어지고 이 지방의 방역청이 지금 행안부 중앙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와 어떻게 연관을 제대로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벽한 소위 방역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예방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보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를 전제로 했을 적에 하여튼 내적 완보, 국민의 소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보건부 신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갖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자이신 이종배 정책위 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위와 성일종 비대위원이 함께 공동 주최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지난 총선 때도 국민보건부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초기에 국민보건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국민보건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산도 늘어났고 또 복지 업무도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그전에 읍면동 사무소가 이제는 읍면복지센터로 이렇게 주민복지센터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복지 업무가 커졌고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발생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또 이전에 메르스, 사스 이런 그 감염병들이 최근에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고 또 진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생활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제시했던 국민보건부가 있어야만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 좀 더 모범국가로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국민들의 이런 불안 불편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안산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햄버거병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 원인 규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도 지금 잘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국민보건부가 설치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중앙과 지방이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에 지나치지 않다. 처음에 여러분 밥그릇 싸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있던 걸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름 간판만 갈아끼는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많은 나라가 도입한 국민보건부를 설치함으로써 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국민보건부가 조속히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오늘 정책 토론회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정기석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발제를 해주시는 박은철 회장님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고견을 잘 받들어서 법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건입으로 분리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의 영역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경제 영역입니다. 이 국민보건과 관련되는 이 영역하고 함께 양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건부 쪽에서는 감염병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중추적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보건부가 신설이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산자부보다 더 큰 산업이 이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로시라든지 얀센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파이저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GDP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약이나 줄기세포, 병원 같은 분야에서 또 의료기 같은 산업에서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GDP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에 이
보건부야말로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주도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법안들은 제출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국민보건부를 독립부로 분리해서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전에 정기석 본부장님이 근무를 또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 회장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많이 쏟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 특히 이 국민보건부가 앞으로 그 산자부보다 더 큰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국민들께서 의견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는 오늘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희 당이 더 많이 담아서 앞으로 이 국민보건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사진 촬영 잠시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잠시 옆에 좀 서주셔가지고요. 네. 공사장 안으로 안 가? 네, 안 가요. 참석해주신 송원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자를 빼주. 네. 국민보건부 화이팅 할까요? 국민보건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기석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정말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현재 호흡기내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임상의사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면서 과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보건만 따로 하는 디파트먼트 헬스를 하느냐를 찾아봤는데요. 완벽한 조사는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WHO 산하에 한 19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거의 한 70% 육박하는 나라들이 그 당시에 보건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박원철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겠지만 OECD 나라 중에서도 한 50%가 넘는 나라들이 보건만 지급하는 부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소관 부처가 생기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소관 부처가 없어야 전문 분야가 더 발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복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보건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보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은 그냥 덮고 누르고 지나갔던 것도 사실인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잘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발병 100일이 넘어서 발표한 3단계 대책을 봤을 때에 지금 상태를 1단계 가장 가벼운 단계로 추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집회를 다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중대본의 안이한 생각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정경 본부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박원철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 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절실하게 여기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꼭 보건부가 이 국민보건부로 다시 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나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 건강,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성일정 의원님을 비롯한 오늘 그 통당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발제를 해주시는 박원철 교수님, 또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 회장님, 또 토론에 기꺼이 멀리서 와주신 창원에서 와주신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님, 또 이진환 동아일보약 전문 기자님, 또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음에도 기꺼이 응해주신 이선영 보건복지부 혁신 행정 담당관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아주 브라이트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토론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 말고 좀 더 새로운 것,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 좀 서로 담아서 정말 이게 절실하구나, 언젠가는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그런 자료가 모아지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마치고 이제 발제를 해주실 박은철 연세대 교수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님의 발제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자료로 좀 보충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어제는 1000만 명 넘었습니다. 아직 WHO의 공식 자료는 49만 9천 명에서 50만 명은 채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넘기기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딱 만 6개월 됐습니다. 오늘이 18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31일에 중국이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이 딱 만 6개월째고 그러니까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지금 맞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역사적 모멘텀이다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패스트 천연두 스페인 독감이 우리 세상을 바꿨습니다. 인류를 바꿨듯이 코로나19도 아마 바꿀 것 같이 보여집니다. WHO가 만들어진 게 48년이니까요. 1948년이니까 그 이후로부터 팬데믹 선언하고 한 3번 정도 됐고요. 요번에 3번째 팬데믹이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신종감염병이라는 얘기는 모릅니다라는 이 꼴입니다. 새롭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는데도 오래 걸렸고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름 붙이는 데도 꽤 걸렸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이 감염병 역학에서 1등인 나라여서 이 나라들이 합심해서 초반전에 어떻게 잡느냐가 이 세계적 유형을 갖추느냐 안 갖느냐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스와 유사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침묵의 전파가 무감염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하고 있는 게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치사율이 낮다는 것은 전파력을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늘린다라고 해서 이게 팬데믹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류가 쌌을 때 중국 사람들이 100만 명, 한 달에 100만 명 움직였는데 코로나19 된 다음에 4배, 400만 명이 움직입니다. 이게 4배 더 이동이 많아진 만큼 전파력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시고 앞에 게 질병,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효과라고 그러면 그건 인류 우리 삶에 의한 효과라고 보죠. 근데 이런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천재면서 인재가 되게 했던 걸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맨 처음에 시작했죠. 12월 31일 날 41명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발표가 1월 11일.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모르는 지하인데 중국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걸 알게 해줘가지고 지금 우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효제는 있나요를 해야 될 이 시기에 한두 달을 놀았습니다. 중국의 책임이 저는 이 코로나 전 세계 확진의 확산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걸 거둔 분들이 있습니다. WHO 짜증나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무총장이 게브리우스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분은 오래 역사에 남은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스크 착용을 6월 3일까지 효과 없습니다. 노 에비던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다 6월 4일날 가이드를 바뀌면서 그때부터 마스크 착용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단독만은 효과가 없고 마스크 착용을 뭐 거리두기를 동시에 했을 때나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미워주고 아직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약간 후퇴해서 이 꼭 좋지는 해라. 중국의 시진핑 이등이 개브리우스였던 두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보면 440, 우리나라의 3.5%입니다. 왜 우리나라 30배 더 발생했고요. 죽은 사람도 우리나라의 3.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30배 더 죽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그래프로 그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대만은 깔려 있고요. 한국은 높아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한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후베이 입국 금지를 2월 1일 날 했는데 오전에는 중국 전역 입국 금지로 결정이 됐고요. 오후에 발표될 때는 후베이 선만 제한이 됐습니다. 그 오전과 오후 사이에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분이 계신 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증거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을 70만 건 이상의 국민청원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죠. 대구 경북에 일어났던 물론 절대적인 기여를 신천지가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초기 방역 실패를 그래프로 몇 개 보여드리면 사망자는 3등이었는데요. 16일 동안 3등이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초반부터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렇고 우리가 더 한심한 결과를 보이는데 100만 명당 사망자 수 최대를 우리가 36일 동안 합니다.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사람이 물론 중국 잘 못 믿습니다만 방호병 D를 입었을 때 훨씬 폼이 나기 때문에 이걸 입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왜 이랬을까? 빈곤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참담한 실패를 우리 극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스 때 저희가 주의 단계가 되면 방역대책본부가 되죠. 경계가 되면 방역대책본부가 막 활동을 하다가 이게 경계가 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엎어버렸거든요. 그때마다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확진검사 여기 보시면 1월 10일부터 개발 초기 시내버스가 전년 대비 3분의 1을 줄어버리고요. 도시철도는 뭐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70%가 줄어듭니다. 70%가 줄어. 우리가 뭐 봉쇄했나요? 기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코로나 맞는데 협력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뛰어난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그대로 나온 드라이빙 스루, 워킹 스루,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조금 늦었죠. 며칠 늦었지만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 격리 수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코로나 맞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갈아낀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은 일요일날 피크점 19만 명, 18만 9천 명 이렇게 피크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 우리 정점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게 6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 정점을 못 보고 있다. 이게 정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예측이라도 하는데 아직도 계속 치고 나가니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사말을 듣고 또 이 발제를 들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한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보건부가 신설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위원장님,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상적인 한 단어가 내적인 안보 체제를 위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런 안보 체계, 국민의 건강을 안보로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의료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 메르스 때도 그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논의가 있다가 아마 슬그머니 없어졌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는 미래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K방역, 또 더불어 챌린지 이런 정치적인 수식어에는 무척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이미 방역 현장은 다 번아웃 됐습니다. 응급실을 가도 그렇고 병실을 가도 그렇고 개원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역 현장을 애써 외면하는 현실을 보면서 특히 그 수장의 전문성과 결단력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보여줬습니다. 몇 가지 요약하면 첫째로 이 국민보건부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문성 강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누가 뭐래도 고도의 전문성과 이런 의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외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더라도 예산이나 인력 완전히 별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83조 중에서 보건 쪽 예산은 지금 한 13조, 나머지는 복지고요. 인력도 한 640명 중에서 한 270여 명이 보건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OECD 국가 데이터 보여주셨죠?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21개국이 보건과 복지는 분리된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것만 봐서라도 미래 세대를 우리가 담보하는 이런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의료 전문가적인 그 확보, 의료 전문가가 확보되겠다 이런 행정조직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58분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분이 의사 출신의 어떤 장관이셨고 그 이외에 보건복지 전문가, 정치인,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장관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감염병 하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이 결여되면서 정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쓸데없는 어떤 구설수나 아니면 말로 인한 설화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막상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셔도 이 엄청난 부분의 복지에 대한 업무 때문에 또 그 보건에 대한 업무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직무상의 한계성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하나 독립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는 그 서전 제너럴이라는 어떤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장관의 역할을 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아래에는 사실 수많은 의료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6,000명 이상의 직원들, 또 11개 이상의 부서, 구성원 중에는 의사, 치과, 약사, 영양사, 과학자, 보건행정 전문가,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권위 있게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봐서라도 이런 보건행정 조직 내 의료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런 그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이런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메르스, 코로나 아까 4년마다 이제 신종 감염병이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이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제는 4년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4년에 한 번 생기면 2, 3년은 지속될 거 아닙니까? 올해 벌써 6개월 지났죠? 내년 봄까지 과연 누가 이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년, 2년 그냥 지속되면은
그 다음부터 새로운 전염병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체제가 이것을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느냐. 저희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말 신속이 필요합니다. 계속 초기 방역 대책 실패 나왔지 않습니까? 초기에 신속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려면은 이것은 바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하루라도 속히 우리 국민보건부가 신설, 독립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본청으로 지금 승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선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 조직인 전국 250개의 보건소, 보부가 청으로 됐다고 해서 밑에 보건소는 전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희가 아무리 형식적이고 이름 바꿔서 문의적인 개편을 한다 그러면은 겉에 문의만 바뀌는 것이고 본질은 하나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편보다는 보건부 독립과 전국의 보건소가 직속 체제가 돼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제 하에 또한 여기에 민간 의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평소에 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염병 체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현재의 지자체장 소관 안에 있는 보건소 체제에서는 감염병 사태에서 위 따로 놀고 아래 따로 놀고 각자 도생하는 방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러니까 뭐 일부에 있는 교수들만 다 이야기 만나서 정책을 만들고 그게 밀고 나가는. 그래서 이제 발표해버리고 이야기 가서 다시 좀 수정하자면 알겠다고 답도 주지 않는 이런 정책을 지금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보건 파트를 환경부랑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여가부에서 왜 다 관여하고 있냐는 겁니다. 환경부는 웃기는 게 그 아토피나 천식이 환경질환이라고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래 환경부가 아토피 천식 사업을 하는 데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시작개발, 신입개발 하는데요. 시작개발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강 시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시작지 인강 시험 부서가 정말 전문성이 되면 여기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인사이트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교육부 같은 경우에 교육부의 학생건강정책과 과장님이 10년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쉬운 거예요, 이야기가. 그런데 보건복지가 보면 맨날 바뀌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못하겠다는 부정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 같은 것도 보면 너무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해보면 대구시에서 못했습니다. 대부분 대구시 사회가 모여서 머리 맞대고 했던 겁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봤고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종감염병의 대처는 대구시 의사회를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보건소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정규직 올려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한 자기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가 신약개발, 백신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정부의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민간에서 제대로 백신 개발과 그다음에 약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 우리 기획연구원에서 100억을 들여서 비지 백신 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 개발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부가 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능력을 보여주고 민간한테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편한데 저도 실제로 이제 대구의 그 의료공사 현장에서 한 10일 정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걸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2월 말 당시 대구의 모 병원을 방문한 복지부의 고위공무원이 실제로 그에 있는 원장과 대화한 내용인데요. 그 고위공무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복지부에서 왔습니다. 대구의 코로나 입원 병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 이렇게 빈 병상을 이렇게 많이 두고 왜 입원시키지 않습니까?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기다리는 시민들,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볼 의료진을 준비하고 또 환자에 입원시키기 전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니 어떤 의사가 필요합니까? 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와 호흡기내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지부 고위공무원 얘기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와 호흡기내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요구를 합니까? 복지부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구합니까? 공중보건의를 보냈으면 되지. 병원에서는 경한 환자를 보기로 했으니 의사면 다 의사지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자, 우리가 아까 그 장관이 이제 그 빈곤 좀 장관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되게 황당한 사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때 대구 사태에서 절실히 어쨌든 자. 보건부의 독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지금까지 버텨온 건 정말 의료진의 헌신과 질병관리본부의 현장 인력 이분들의 헌신이 굉장히 큰 우리 초기 큰 노력을 다해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2015년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었던 그래서 맞아 그때만 그래도 다행히 병원 중심으로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질본의 독립과 보건부 설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때 논의됐던 사항이 또 중복돼서 나타나는 건 왜 그럴까를 고민해봤는데요. 결국은 그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청와대 어떤 복지부 관료 집단에서 대부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도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가 결국 청구는 성경화됐지만 결국 눈가리 또 아웅의 어떤 내용이 되지 않았냐. 그 당시 청으로 선택되고 처음으로 차관급 인사로서 우리 정의석 청장 이제 그 당시에 본부장으로 이제 차관급으로 오셨고요. 처음으로 차관급 오셨죠. 하지만 그래서 예산 관련 예산 인상에 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이 보건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에게 정책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사실 기초 임상부터 최종적인 임상까지 나온 이 결과들을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환자에게 적응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다 보건부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격대로 기초 관련 기초는 가격은 훨씬 더 예산도 많고 가격부에서 뭐 백신 개발이니 초기 무슨 세포 실험이니 동물 실험까지 한 다양한 이런 치료제들이 나오고 또 보도 자료를 내고 있지만 이게 사실 또 보면 막상 뚜껑 열고 보면 이게 또 임상까지 가는 것은 전혀 이어지지 않고 연속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처가 서로 또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된 보건부가 만들어지려면 그런 것까지 통합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무늬만 보건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방금도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신종 바이러스,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또 발견됐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이런 계속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화학무기라든지 또 방사능 이런 여러 가지 또 인류 우리 국민 전체에 고민되는 그런 문제의 다양한 위험들이 계속 앞서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보건 위기로 와닿을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국민보건부의 설립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저는 찬성하지만 이런 문의만 보건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근본적인 체질 변화 없이는 또 다른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사태를 방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저희가 가을철에 인플루엔자 등 유사질환 호흡기 유행 시기가 겹치면 2차 유행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도 지금 질병관리본부 청승격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주셨지만 보건 쪽의 기능이 꼭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 정책에 대한 이런 정책 기능 강화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라는 데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방역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감염병이나 질병 관리 업무와 또 우리 보건의료 체계와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체계가 동시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해양부도 강경부처와 조직 개편 안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실 49년에 보건부가 독립이 잠시 되었던 역사가 있고요. 그 이후에 55년부터는 보건사회부로 시작된 보건복지부로 쭉 통합 운영되어 왔던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은 보건영역에서의 사실 복지 기능을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은 복지 영역에서 보건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산모나 아동 대상의 난임 우울증 관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건강보험, 각종 보건 서비스 등의 보건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수요가 어떠한 것인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지금 생애 주기별로 복합적인 서비스들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고령화와 함께 돌봄과 함께 이런 관련된 국민들의 수요는 보건과 복지 통합적인 서비스 수요가 지금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그간 50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깊은 연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한두 분 정도 플로어에서 질의 혹은 문제 제기를 받아서 여기서 서로 토론을 좀 하고 성혜정 의원님께서 총평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성일조 의원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통합당 내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나 계신가에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거의 안 계시고, 다만 이 전문위원들도 보면 다른 당과 달리 계속 순환으로 보직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 관계자분 저희가 의사협회가 교육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정보를 드리고 또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려서 이런 거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토론회하고 토론회 끝나고 나면 그냥 또 관계가 많이 끊어지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국민들의 보건을 생각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하고 끊임없는 연속선에서 계속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은철 우리 회장님 정확하게 그동안 있었던 것들, 정부에 대응했던 것들 다 정리를 해주니까 아마 우리 언론들께서도 여러 가지 정리가 잘 다시 한번 정리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부에 여러 가지 아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런 것을 좀 실명할 거라고 우리 이선영 과장님 오셨는데 전문가가 오셨는데 실명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정부 자체가 다 모든 게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게 부서의 이기주의를 좀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또 나라 발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질병관리청으로도
올릴 때도 보니까 보건산업연구원을 얻다 두고 뭐 이런 기관들 두고 하는 거에 상당히 부처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기적 측면에서 이게 접근하거나 부처 이 근시안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좀 넓은 각도에서 우리가 좀 보고 또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분도 연결되면 연결되는 대로 또 협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큰 흐름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 당이 이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어찌하나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을 20대 상반기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당시에 제가 이제 원내 지도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를 지원하는 의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험지로 가라면서 거기 갔다 그냥 파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년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눈으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 국민 삶에 반드시 국회의원 하면서 여기는 꼭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과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약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줄기세포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쓴 게 산업부보다 보건복지부죠. 지금 보건복지부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눈을 그때 거기에서 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역병 같은 경우를 또 한 번 겪게 되는데 미래의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보건복지부였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2년의 상임위를 하면서 아주 체감을 했었던 좋은 그 의원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한 번의 행사로 끝날 거 아니고요. 2차, 3차, 4차를 계속 연이어가면서 저희 당에서 이 분야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게 뭐 정치권의 정치적 정파 이익을 떠나서 국가 큰 틀에서 볼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하고 협조하고 정부하고 협조하면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정 의원님께서 처음 이제 보건복지 오셨을 때 그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 서산 지역에 미세먼지가 의외로 많거든요. 화력 같은 데. 질병관리본부장 보고 뭘 해달라 하는데 사실은 환경보호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이 주최해서 본부처 회의를 차관급이 여러 명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부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대표하고 환경부 차관 등등 다 와서 하는데 산업부는 극력 반대입니다. 예, 화력발전은 절대로 스톱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환경보건, 산업보건, 학계보건 같은 부분들을 어느 하나의 부처가 독립적으로 조정을 할 때에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더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19도 보면 맹 바깥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긴 하지만 책임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한마디 던지고 지나가면 끝이죠. 내가 생업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바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내에 전문가 집단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보건부서의 독립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성일정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셨지만 의료 산업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뭐 먹고 살 겁니까? 핸드폰 팔고 자동차 팔고 살았는데 이제 딴 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자연계에서 가장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의료계로 갑니다.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백신도 만들고 치료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료제 백신 못 만듭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뭔가 좀 더 전문적인 부서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나라 R&D 과학기술 절대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 무지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해왔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게 임상 연구를 해온 저 같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을 제대로 쓰자 우리 세금. 그러면은 우리도 남들 유명한 제약사 같은 그런 제약사 만들 수 있고 우리도 좀 더 남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번에 일부 방송에서 보여줬듯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이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쪽으로 정리를 좀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성일정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발제해 주신 방학철 교수님, 또 토론자 여러분들, 끝까지 앉아 계신 언론인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